저는 그 밀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나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해요.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밀양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생 가해자가 한 44명 정도 되고요. 44명이요. 정식으로 입건된 아이들만 44명이었고 네. 그 44명의 아이들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하고 이거를 말하게 되면 이거 유포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는 촬영물 협박 범죄를 이미 그 당시에 했던 거죠. 거의 1년여 정도 동안 같은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건이에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언론에도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가 맞아요. 됐었고 가해자들의 신상도 막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했던 사건이어서 영화 항공주와 드라마 시그널의 한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좀 10대들에 의한 용서하기 어려운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각종 2차 피해 네. 사건으로 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꼭 상기하고 좀 새겨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는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고 가해자가 오히려 어깨를 펴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라고 네.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2차 피해라는 말도 사실은 없었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화되지 않았을 시점인데 2019년 12월 25일부터 아예 법률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를 최초로 했어요. 수사, 재판, 언론 보도, 회복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차별, 폭언, 따돌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으로 2차 피해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의 전형이고 수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2차 피해를 다 입은 사건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피해 상황을 1년 동안 피해자가 얘기하지 못하다가 이모와 엄마에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와 엄마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알았다. 비공개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사실 수사를 시작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뭐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언론 보도가 된 경위가 보면 당시에 어떤 경찰이 그 출입 기자에게 배포하는 보도 자료라는 관행상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피해 사실인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떤 시 어떤 구에 사는지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좁은 동네라면은 누군지 다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어떤 기자들도 큰 고민 없이 당시의 관행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이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보도가 많았죠.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기사도 나갔고 친한 친구들은 저거 너 아니야? 너 맞지? 라고 바로 대번 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피해자가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네.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으로는 조사 과정에서도 좀 피해 사실 말하는 게 힘들잖아요. 성인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냥 여기 뭐 피해자가 있으면 이 앞에 경찰서에 꽉 차게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가해자들을 쫙 앞에 세우고 한 공간에요. 한 공간에 세워놓고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지목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사실 너무 끔찍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경찰서에 가해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 학부모, 부모들이 다 있었겠죠. 난리가 났었던 거고 부모들은 상당히 분개하면서 그럼요. 이 모든 사건이 사실 피해자의 탓인 것처럼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딸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피해자는 그 상황 자체로도 엄청난 위압이죠, 위압. 네. 트라우마가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건 조사도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폭력. 정말 당연한 원칙이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 마주 보거나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시키거든요. 수사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폭력이죠. 네. 예. 내가 잘못해서 온 건 아닌데. 그리고 또 가장 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거는 경찰들의 모욕적인 그 폭언이었어요. 피해자를 향해서. 네. 심지어 담당 형사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피해자한테 너희가 밀양물 다 흐렸다. 얘네 앞으로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인데 너네 어떡할 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아니 2004년이 네.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야만의 시대인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이게 다 사실이었고 실제로 이 피해자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경찰의 이런 수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심했으면 그걸 인정했을까요, 네. 법정에서. 이거는 뭐 회복될 수 없는 경찰의 이제 횡포고요. 모조리 처벌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서장이 사과를 하고 경찰관 8명 정도가 징계를 받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 다 복귀했다는 정도의 얘기만 있고. 아니 그리고 밀양 사건을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가해를 한번 경험했던 가해자들은 웃는 거죠. 지금 이때의 이 수사관들은 특히 또 가해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내가 2차 피해라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모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깊이 그럼요. 생각해 볼 문제 네. 같아요. 당시 처벌이 어땠었죠? 진짜 놀랍게도 그 44명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명도 없었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피의자 40여 명 가운데 10명만을 기소하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이 없다고 처리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공소권 없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공소권이 없다는 얘기는 고소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고소를 했지만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내가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또는 뭐 합의했습니다 하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보거든요. 당시에 2004년 정도면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이 여자 피해 학생이 이 44명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뭘 했고 다 어떻게 특정하겠어요. 1년의 그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성인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일부는 고소장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일부는 또 합의가 되었다. 이런 취지로 문제 없이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 거죠. 왜 이게 이렇게 쉽게 합의가 됐을까요? 합의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아버지였거든요, 친권자. 근데 이 아버지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피해자에게 좀 가정폭력을 사실 일삼았었고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부여한 친권자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리해서 어떤 형사 합의를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친권을 그렇죠. 행사할 뭔가 정도의 문제가 자격은 매우 있었구나. 부족했었어요. 얼마나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지 자체도 저는 의문이고 수령했던 합의금도 사실 결국은 피해자한테 한 푼도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척들이 나눠서 썼다 이런.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이 나눠 썼다고요? 소년부 송치를 한다는 거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소년이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다 소년으로 보거든요. 품행의 교정,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소년부로 지금도 그렇게 송치를 하고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서.
왜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를 했느냐 그 얘기를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죄질은 안 좋은 건 맞다. 근데 이 가해자들이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예를 든 것이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었고 피해자가 이제는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교도 잘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고 하거든요. 참 근데 진짜 실제 완전 황당해서 다르죠. 웃음밖에 예. 안 나오는 생각.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사건으로 4번이나 전학을 가고 전학을 가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받아주죠? 피해자니까 안 받아줍니다.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학교에 소송해야 되지 않나요? 몇 달 뒤 피해 여학생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학할 학교를 찾았지만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빈자리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학교의 자체에서는 사실 받기도 좀 그래 사실 받아야 되죠. 걔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요. 근데 그 학교도 다닌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마지막 남은 가해자 측 부모가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결국에 그 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차라리 쓰지를 말든가. 그러니까요. 네. 이 경찰의 신고함과 동시에 2차 가해가 시작이 그럼요. 된 예. 케이스인 것 같아요. 판결까지. 맞아요. 사회적이고 사실 집단적인 2차 피해 사건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 의식이 조금 있었던 기자님들은 당시에 보도 간행이라고 해도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시고 2차 피해 상황을 정확히 최초로 보도한 기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 기자님과 전화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네. 대부분의 기자님들이 그냥 그대로 보도자료를 보고 쓰시는 거라 사건 어쨌든 좀 사실관계도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고 기사도 이렇게 새롭게 쓰시고 하시려면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변에 있는 타사 동료 기자들한테 엄청 욕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뭐 경찰은 말할 것도 없을 테고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붓게 보자면 내심 이건 좀 제대로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뭐 기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특종에 대한 어떤 욕심들이 있었을 텐데 울산 경찰청이죠. 그로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 당시 뭐 관행이었죠. 별 여과 없이 첫 번째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파장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제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됐으니 기사를 삭제해달라라는 요구였고 저희가 그래서 제대로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쓰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한다라고 기사를 이제 썼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초로 그 정정하겠다 그리고 사과까지 한 언론사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폭행 피해 2차 피해라는 거에 대해서 밀항 사건 이전에는 사실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취재 관행들도 상당히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수상을 하실 정도로 사실 열심히 이 사건을 취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얘기가 사실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당시 가해자들이 지금 현행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성폭력 관련해서는 친고죄가 사실 다 폐지가 됐고요. 네. 특히나 이 피해자가 일반 성인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동 청소년인 미성년자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의 뭐 선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사실상 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높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고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사람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법제도는 많이 좋아졌지만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여전하고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통념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이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 내가 동조한 걸까? 네.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맞아요. 네, 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검열하거든요. 내가 좀 잘할 걸. 네. 나 때문에 이 문제가 빚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우리 부모나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를 비난한다는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이거. 완벽한 성폭력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되게 강하게 있어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길에 생면부지의 남성한테 위협을 당해서 성폭력을 당하고 피해 종료 이후에 울면서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어야 강간이지. 나머지는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들은 보호의 영역에서 완전히 네. 벗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폭력은 실제로 많이 없다. 그것도 사실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성폭력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희한한 사건인 게 이거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2004년에서 18년이 지난 2021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저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 과연.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피해자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었으면 잘 좋겠네요.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앞에 미래 이야기하고 드론 이야기하고 뭐 기술 발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또 네. 존엄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미래에도 계속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인격권을 민법에 도입하는 인격권. 법안입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윤종신 선생님은 누가 선생님의 이제 곡을 표절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인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다. 왕따를 뭐 하고 직장 내 갑질을 하고 뭐 층간 소음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그러면 뭐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세요?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추상적인 권리가 네. 사람의 뭐 생명, 신체, 초상, 뭐 네. 음성 그런 인격적인 이익에 대한 것을 권리로 법적 권리로 이제 만드는 게 인격권이라는 겁니다. 인격권을 생각하면 참 이 사건이 떠오르는 또 특히 광주 생각하면 이제 이 사건이 떠오르는 사건인데요. 바로 이제 인화학교에 있었던 성폭행, 네.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이제 도가니 사건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때 뭐 도가니 영화 나오고 또 소설도 나오고 했을 때 이제 온 국민들이 크게 이제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그 인화학교라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그 청각 장애인인 그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또는 이제 그냥 일반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수학교인데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고요. 언어장애가 있는 18살 여학생의 손발을 묶은 뒤 성폭행하는 행정실장. 그때 두 사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하냐 이름을 딱 쓰대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학교 생활 보육교사하고 또 교장 선생님. 아이들이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정황을 전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과연 이렇게 교사로서 우리가 맞는가. 어릴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아무래도 이제 말도 잘 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지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그 교장, 뭐 행정실장, 교직원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사건이고요.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시면은 되게 그 참혹하잖아요.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 나이 많은 교장이 막 그게 이제 소설보다 훨씬 수위를 낮춰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문을 다 봤는데 소설보다 훨씬 소설보다 더 힘들고 아예 뭐 밤부터 새벽까지 막 묶어놓고 성폭행도 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참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것은 가해자가 이제 6명, 피해자 아이들은 한 9명 정도 나왔고, 근데 뭐 누구나 뭐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죠. 네.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해가 있었음에도 좀 뒤늦게 밝혀진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폐쇄성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학교의 모든 관계자가 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있고요, 교장은 이사장의 맞이고요, 행정실장은 이사장의 차남이고요, 그러니까 이사는 또 부인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처제, 동서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감, 이사, 이런 감사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군요. 그렇죠. 또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뭐 출입을 다 통제하고요.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이 여기 들어갈 때 기부금을 좀 불법적인 기부금을 내고 들어갑니다. 뭔가 나쁜 일이 있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들이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언어 표현을 잘 못하고 피해를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또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건강한 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청각 장애인이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또 지적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뭐 아주 그렇게 성폭행 같은 심각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외부에 잘 알려지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건은 2005년도에 이 내부에 이제 교사가 계셨는데 그분도 청각 장애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학부형한테 이제 전화로 신고를 받은 거죠. 우리 딸이 행정실장한테 이런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한다. 그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재단에 밑보이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자기가 마주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여전 소방에서 몹쓸 했다고 피해 학생이 저한테 말했는데, 농학생들이 겪은 고통 피해는 제가 바로 겪는 고통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는 생각 그 일념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그렇게 일으킨 거는 범죄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탐욕적이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너무 경매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몇 살짜리 강간한 교장이 결과적으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도 징역 8개월, 뭐 다른 교사도 뭐 징역 10월, 뭐 징역 6월 뭐 이렇게 너무 경미한데요. 그리고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아예 서너 교직원은 문제도 안 됐고요.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들마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판사 때 이 사건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와서 돌아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 가해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성범죄가 다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해도 합의를 해가지고 고소 취소가 되면 그냥 그 순간 수사도 중단하고 재판도 중단하고 그냥 처벌을 면하는 그런 시대였죠.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고소를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거든요. 그 당시 법이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 어떤 아이가 피해자인데 얘는 지금 무섭고 부끄러워서 이 피해를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사건이 문제가 돼서 다른 아이의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이제 불려가서 얘도 조사를 받잖아요. 그 조사를 받는데 아직은 자기 사건이 문제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때
남의 사건이 문제 됐을 때 그때 경찰 만났으니까 그때 고소할 수 있었잖아. 그 시점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도 쉽지 않죠. 이거 내 사건을 말했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무서운데 아이가 그것도 청각 장애 아이가 그냥 친구가 조사받는데 거기 경찰서 간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제 뭐 고소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판단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고소기간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검찰에 이제 그때 기소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중간간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그러니까 고소기간이 많이 지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간죄가 뭐냐면 원래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이제 제압하고 간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간죄는 어떤 다른 사유로 이미 제압당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교통사고 당했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를 거의 한거불능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거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해자의 방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그 육체적으로 뭐 짓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때 수화로 나는 이게 싫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옷을 벗겼는데 자기가 좀 끌어올렸다. 그러면 한 거를 한 거 아니냐. 한 거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 거 불능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간죄가 아니라고 그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뭐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동 피해자도 그렇지만 실제 중간간 사건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에서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한 거 불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무엇이라도 내가 한 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중간간 상황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한 거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간이 아니다가 그렇죠,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너무 엄격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인데 이 피해자들은 아이들이고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해석은 똑같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 한 거 불능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한 거 불능일까? 참.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영화 도가니가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이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형량이잖아요. 공정 작가가 이 도가니라는 소설을 이제 2009년에 써서 알려졌고 이게 영화화되면서 이제 널리 알려졌는데 야 여기 이제 여기네 공지영 씨 다 이게 유명한 책들이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우리들 행복한 시간, 수도원갱 괜찮다. 맞아. 이거 제가 읽었어요. 이 표지대로. 이게 초판이 2009년에 나왔을 텐데. 예. 이거 2009년 거네요. 1쇄 발행. 72세 거는. 이게 나왔을 때 그때 본 것 같아요. 공지영 작가가 왜 이 사건을 소설로 썼나 그 이제 여기에 이제 작가의 말에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던 선고되던 날 그 법정에서 이 학교의 아이들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겠어요? 이 선고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이제 분노하고 슬프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턴 기자가 이제 썼던 거예요. 그 기사를. 그걸 보고 이제 공지영 작가가 이거는 내가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 인턴 기자가 뭐라고 썼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하게 된 거는
그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 기자의 스케치 기사였다. 그 마지막 구절은 아마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피고인 박보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강복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석방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은 청각 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너무 슬픔의 광란의 도가니 뭐 이런 의미로 작가가 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도 하셨는데, 원래 도가니라는 이름은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어떤 그런 그릇 같은 거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이제 슬픔이나 강한 감정에 격정이 들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학교, 이 법정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 좌절감과 슬픔과 분노 이런 걸로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설과 영화가 나온 이후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온 국민들이 이제 들끓어주니까 나라 전체가 이제 도가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학교 법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감독기관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방에는 이틀 만에 4만여 명이 서명했고, 영화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특별수사팀이 경찰에서 15명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예전에 불기소됐던 그런 부분들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그럼 원래 기소했던 건으로 다시 기소를 하게 되는 건 안 되지 않나요? 그 재판받은 거는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일단 무혐의한 게 있어요. 증거 부족하다는 걸. 그럼 이제 추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 범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밤부터 새벽까지 성폭행하고 묶어놓고 성폭행한 그런 것들이 기소가 되고 징역 12년이 나옵니다. 12년 하고 2심에 가서 이제 8년으로 감형이 됐는데요. 검찰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인하학교도 2012년에 폐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설과 영화와 그리고 국민들이 좀 뭔가 판결을 바꿔놓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건 국민들의 힘으로 바꾼 거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됐죠. 하나는 성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에 만들어지고요.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이런 아이들을 이제 그 성폭행했을 때는 친고죄를 다 폐지합니다.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그 중간간죄에서 한거 불능의 요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경우 한거 불능 요건을 완화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쉽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개정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아까 폐쇄성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라. 또 감사는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전문직이 해라. 뭐 이런 류의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이 둘 다 이제 도가니법이라고도 이제 별명이 붙습니다. 그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진짜 야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놔두면, 방치해서 놔두면. 그러니까 지금 제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제가 이제 그 할서범죄원에서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도 했었고, 지금 오늘 도가니 사건도 했는데 두 사건이 되게 공통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은 굉장히 높은 그런 철문으로 진짜 물리적으로 닫혀 있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 가족 간의 이제 어떤 지배 구조로 닫혀 있었고, 그렇게
좀 열어줘야 된다. 닫힌 공간에는 비상구를 마련하고 또 창문을 열고 법이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뭐 법원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당시에 2000년, 2005년 우리 지난 회에도 밀양 사건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느꼈던 그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과 지금 2022년에 느끼는 법감정도 사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기존에 정말 안일했던 시각, 인식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아픈 사건이지만 이걸 계기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프로파일링 할 때도 과학 분석 못지않게 심리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프로파일링은 뭐 범죄 심리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없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응용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화분들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이런 분야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링에서 이런 심리학을 적용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간략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전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던 1학년 여학생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하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김 씨라는 사람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친구들이 약속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김 씨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김 씨가 이 엄마를 보는 순간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의심점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고 한 우리 딸이 지금 연락이 두절됐다. 해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6시경에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공장 인근에서 목을 매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됩니다.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10대 여고생의 행적이 닷새째 묘연합니다. 앞서 A양은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A양이 사라진 다음날 아침 아버지 친구인 51살 B씨는 집 근처 철도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현장을 가서 봤더니 타살의 혐의는 전혀 없었고 모든 정황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으로 밝혀집니다. 약간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용의자죠. 사람이 사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유력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만난 김 씨도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범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일단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역할은 과연 그렇다면 지금 드러난 이 상황만 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사회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어디에 실종된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6월 12일 날 아버지 친구 김 씨가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었는데 그래도 뭐 가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수락을 하고 나간 것이 문자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 씨는 A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실종 전날 친구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하면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김 씨가 자신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낫하고 전기 이발기가 있어요. 머리를 깎는 이거를 구입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까지 구입한 그런 흔적이 나타나죠. 명백하게 지금 어떤 일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실종 당일에 사실 직접 둘이 만나는 장면은 찍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시 15분경에 김 씨 차량이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붙어 있는 한 야산, 이 야산으로 막 이동을 하는 흔적들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김 씨 차량이? 예, 김 씨 차량이. 그런데 그 야산 밑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가 머물러 있는 그 정황을 발견을 해요.
굉장히 의심스러워지죠. 그로부터 한 2시간 정도가 지난 4시 24분에 이양의 휴대폰이 꺼져버립니다. 경찰은 이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야산에서 아버지 친구로 언급된 51살 김모 씨의 차량이 머물렀던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CCTV에 포착이 된 이런 상황인데 관건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아이가 정말 그 시간에 얘를 같이 있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죠.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김 씨 행적을 살펴보면 더 의심스러운 것이 5시 한 10분경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자신의 차를 일단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차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날 입고 외출했던 옷을 마당에서 태우는 장면이 또 목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유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수색을 하던 중에 결국 8일 만에 그 동선상에 있는 산 정상에서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는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여고생 A양이 실종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에서 발견된 이발 도구와 낫에서도 A양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으로 이제 지목된 이 범죄자는 이미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고 피해자도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고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프로파일러들이 활용한 것이 바로 심리부검입니다. 심리부검. 심리부검이라는 게 뭔가요? 뭐 일기에서부터 유서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또 지인분들 다 찾아가서 수백 개의 문항을 여쭤보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이 다 보는데 실제 수사, 법정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특이한 또 시그널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된 분야들 이제 심리부검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인들, 전 직장 동료 이 다양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쫙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해서 봤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평상시 이 마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평상시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성적인 것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나타나고요. 특히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강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강박적인 어떤 불안과 또 그 불안에서 야기되는 아주 완벽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을 정말 촘촘히 쪼개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면 아주 불안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건들, 예를 들면 수면 유도제라든지 전기 이발기,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낫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구입한 걸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구들이 필요한 굉장히 성도착증적인 어떤 범죄를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이모 양은 결국 성범죄의 피해 대상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추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경찰은 김 씨 집에 있던 전기 이발기에서 이양의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은 김 씨가 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 씨는 왜 자살을 택한 것일까요? 앞에 그런 성격들이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의 기준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이런 감정들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이 준비한 이 계획에 뭔가 잘못되는 순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어떤 수치심 이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내가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혐의를 받다가 자살하고 이런 것을 최종적 형태의 가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느 한편에서 죽음으로 내 죄를 갚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이 남겨진 피해자에게 오롯이 모든 거를 다 네가 갚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은폐해버린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쇄살인범 정남규가 옥중에서 자살을 했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한 어머니가 기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우리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저렇게 이기적인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전 정말 충분히 이해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2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한 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2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열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열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열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경부압박 질사지만 익사이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미국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의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근데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이 되면 그 당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여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를 해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때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한테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을 때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부터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빈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폭력이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죠.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령서 여타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경찰수사연수원에 과학수사관들 양성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호 교수님 가서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법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말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지금 이제 빨리 많이 전파가 되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고 계시죠. 해석이 안 되는 건 해석이 안 되는 대로, 해석이 되는 데는 해석이 되는 객관적 근거를 대고. 참 완전 범죄라는 말 꿈꾸지만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